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 시간으로 연구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이랄까요?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릴 건데,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연구소,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직업으로서 또 이런 연구하는 그 직종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연구소 시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개인적으로 저 개인에 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연구소, 저를 포함해서 연구소의 히스토리,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지방입니다. 지방이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이제 이른바 지금으로 치면 인류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대학교 때는,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조금 그래서 별로 또 뭐라 할까요? 거의 학교가 뭐 2, 3학년 때는 휴교하다시피 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다음에 1학년 때는 심지어는 이제 무슨 이제 그 당시로 요즘으로 치면 학생운동에 해당하겠죠.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예, 학사 교무도 받고, 예, 학사 교무도 받았어요. 그래서 열등감도 팍 가지고 음,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70년대 후반 말 80년대 초에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학생 운동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잠시 감옥에도 한두 달 갔다 왔고 본의 아니게 음,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들 이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빨리 취직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급선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지금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보통 1학년이나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졸업하면은 이제 하기 전에 미리서 취업을 해놔요. 보통 막 이제 뭐 서너 군데 막 대여섯 군데 이제 취업 선택을 해요. 어디를 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줄까? 뭐 그렇게 골라서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직장을 이렇게 선택해놓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당시 이제 전두환 군부 정권이 이렇게 막 이제 정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른바 문제 학생이라 할까요?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을 찝어가지고 강제로 군대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가서 강제로 군대 가서 사고도 많이 나서 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대 가면은 이게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이제 급한 대로 소나기라도 피하자라는 이제 생각에서 전혀 갈 생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그것 때문에 가게 됐어요. 제가 무슨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든지 뭐 연구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고 군대 가서 그 당시에 가면은 뭔가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울 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대학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서 현역 판정을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가면은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또 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 군대를 가게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막상 대학원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뭐 왔으니까 그러면은 뭐 좀 뭔가 좀 그 재밌는 거라도 있으면 공부라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여기저기 띠적거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학이 그렇게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저런 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고 거의 이제 정말로 뭐 박사과정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논문 뭐 그 외국의 저널 영어 논문집 같은 거 논문 같은 걸 이제 보고 공부를 거의 하다시피 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7시, 진짜로 그렇게 대학원 2년 동안을 거의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아침 7시 딱 일어나자마자 불이나게 학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딱 그 책장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다 책가방 놔두고 책가방이 거의 이동식 도서관이나 마찬가지로 온갖 책이 다 들어있어요. 탁 놔두고 수업 때 되면 이제 수업하고 그 외에는 그냥 계속 밤 12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은 일단은 대학교 때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이른바 정말로 진짜 어떤 경제학의 이론의 세계 이런 좀 새로운 세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곳에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저녁에 잘 때도 이거 왜 자나? 왜 잠자는 시간이 있나? 진짜로 그럴 정도. 빨리 내가 이거 내일 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서 이게 유일하게 이제 저만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거 딱 듣고, 뭐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듣고, 와!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 생각이, 밤새도록 그 생각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던 논문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눈은 감고 있어도 머릿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딱 아침 되면은 그냥 또 총알같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하고 수업 시간에 가서 딱 씩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업도 이제 성이 안 차가지고 아예 제가 그냥 같이 공부하는 이제 대학원생들을 모아가지고 별도의 그냥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물론 이제 제가 혼자만 한 건 아니죠. 같이 한 거죠. 근데 아마 거의 이제 상당히 조금 뭐랄까 주도적으로 했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기분 나빠할까 봐서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매주 이제 이렇게 토요일인가 이제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주에 정했던 데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와가지고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지금 말하는 이른바 이렇게 토론식 수업을 우리 스스로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를 못 따라오니까. 아예 그냥 뭐 질문도 안 하고 우리끼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오니까 예, 사실은 대학원 때 그러다 보니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들한테. 괜히 아는 체 많이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난처하게 만든다고. 당연히 잘 모르는 질문을 일부러 들고 와가지고 질문을 한다. 근데 논문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게 좀 뭐가 이상하네.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아, 뭐 이건 이런가 보다. 아, 이건 정말로 이 논문이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가서 물어봐요. 일부러 가서 물어봤는데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지금 그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대학원 때 말고 대학교 입학할 때가 이제 막 지금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정운찬 그씨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젊은 나이에 유학 가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교수를 할 때예요. 그때 30대 막 전반에 그 당시에 그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이른바 유학파가 이제 초기 유학파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옛날 분들이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라서 사실 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초기 유학 가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수업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라도 있어서 이제 뭐 조금 했는데 어쨌든 그 이제 대학원 그 마치고 갔다 오니까 교수님들한테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못된 그 질문을 짓궂게 많이 하고 까불까불하고 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잘난 체하고 하다 보니까 찍혀가지고 별로 이렇게 학점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점을 안 주는 거예요. 음. 그런데도 이미 그 당시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그럴, 이제, 였죠. 그래서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당시 마침 이제 7년 안식년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마침 또 그 일본에서 장학생을 이제 선발을 좀 두 사람을 이렇게 선발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군대 마치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그 지도 교수님 보시고,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원래 이미 장학생을 뽑았어요. 다른 학생들로. 근데 그 뽑아놓은 걸 하나를 뺏어가지고, 하나를 뺏어가지고 저를 준 거예요. 그러니, 뺏긴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그 장학금을 받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죠.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제 경제학, 원래 이제 대학은 이제 경영학을 이제 전공을 했지만, 대학원 때도 사실상 경제학 쪽 이제 투자론하고 이제 박사과정에서는 가격 이론 포함한 이제 뭐 그런 이제 가격 이론이죠. 하여튼 그런 그 분야를 이제 전공을 했죠. 하고 그러나 이제 그 일본 유학 가가지고 예, 너무 까불까불 하다가 학위를 못 받았어요. 박사 학위를 못 받고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93년 말에 이렇게 다시 87년에 가가지고 93년 말에 돌아와서 2005년 돌아와서 좀 있다가 이제 95년에 이제 일본에 이제 노무라 연구소라는 곳이 서울에 지점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를 해서 서울 지점에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2000년에 이제 지금의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했죠.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제 벌써 설립한 지 이제 올해 5월이 되면은 만 12년이 되네요. 12년 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지 1년만이라도 안 망하고 버티면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린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으로는 1년이 거의 한 달 정도 라는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일주일은 하루도 안 되는 것 같고 느낌이 한 달도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지? 거의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을 이렇게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95년에 이제 일본의 그 노무라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이제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걸로 치면, 예, 얼마나 되나요? 한 17, 8년? 그런 정도 되죠.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거의 뭐, 박사과정은 이제 그냥 별도로 치면은, 그 정도 되는데, 한 17, 8년 동안에 하여튼 그런 연구 분야에서, 컨설팅 분야에서 해오면서 상당히 뭐라 할까요?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자화자찬일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조금 그쪽 업계에서는 상당히 신화적인 정도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충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연구소나 저 개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거나 뭐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예전에 선생님 그 책을 보면은 그냥 지금 나오는 김광석 문제연구소 공부방이라든가 네. 세세대 희망당에 대한 무당 정치 같은 것에 대한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공부방의 그림이 선생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셔서 그 그림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네. 또 앞으로 또 이게 세세대 희망당 같은 분당 활동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근육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힘을 또 분산시키시고 또 이렇게 사실 그림 같은 거, 꿈 같은 것도 배우고 네. 사실 이 공부방은 이제 지금 그 질문 내용은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오래전부터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보고서들을 이렇게 책이나 보고서들을 보신 바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뭐 새세대 희망당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방 같은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공부방이나 또는 어떤 정치 개혁과 관련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취지의 이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라 할까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감도 굉장히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제가 이른바 이렇게 한국 경제면 경제, 일반 국민들의 삶이면 삶,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 전체가 보여요.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서로 결합돼가지고 전체 구조나 틀이 딱 보여요.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보여요. 느껴져요. 좋게 말하면 이제 뭐 일종의 통찰력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외환위기 겪으면서부터.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나름대로 이제 예측도 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는 한국 국민들이 한국의 젊은 이제 자식 세대들이 덜 고생하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한 만큼
이렇게 대가를 받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이제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건 정치 개혁 위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였죠. 정치 개혁을 하면 또 충분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확신도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그러면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이건 이제 그 세상의 변화에 관해서 또는 세상의 어떤 그 구조에 관해서 사람의 삶에 관해서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의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세상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이렇게 내다봤어요. 2000년에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예전 같았으면 연구소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적으로 큰 이제 그 민간 그 컨설팅 회사들, 아까 제가 90년대에 근무했던 일본을 대표하는 노무라 연구소라든지 미국의 맥켄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그 컨설팅 회사들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연구 인력이 막 3,000명, 5,000명 이랬어요. 엄청났어요. 왜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는 그 자료 조사를 하려면 FRB의 그 뭐 보고서를 이렇게 구하려면 실제로 미국의 뭐 노무라 연구소가 미국의 현지 그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보내서 그 사람이 FRB를 찾아가 가지고 자료를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든지 전화로 해가지고 뭐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그런 거점들을 놔서 정보를 그런 식으로 수집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옛날로 치면은 예전에 종합상사 형태하고 비슷한 구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보통신 IT 혁명이 없었더라면은 2000년에 연구소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못하죠. 근데 다행히도 90년대 후반부터 IT 혁명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딱 올라오고 인터넷을 잘 조사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각종 그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 안 들이고도 능력만 있고 역량만 되면 얼마든지 연구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21세기가 그때만 해도 막 지식정보 시대라고 막 이제 난리였죠. 밀레니엄 하면서 지식정보 시대로 바뀐다라고 했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게 그 지식정보인데, 제일로 경쟁력 있는 게 지식정보인데,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식과 정보가 안 되면 도대체 뭐가 돈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소를 시작합니다. 뭐 그 외에 개인적으로도 그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나 뭐 맥켄지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훌륭한 두뇌의 어떤 전문 그 싱크탱크를 직접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거기에서 성공을 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꿈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연구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공부방도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이번 올해 선거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를 하기가 뭐 현재로서 어려운 그런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그 적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뭔가 지금 그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 위기적인 그런 그 의식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참여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은
이 저희 공부방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정치권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 이런 그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그 조직을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죠. 저희밖에 없죠.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만이 유일하게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지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현실적인 그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그 보고서를 내고, 연구해서 보고서를 내고, 일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고민을 한다, 이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죠. 그 위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이제 무슨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슬로건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은 그게 가능해도 똑같은 것을 매번 되풀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정치개혁이나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기존의 정치권이나 일부 세력, 일부 단체들이 어떤 기득권이나 지금까지 뭐 해온 그런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버티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단계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진보 진영은 이제 해쳐 모여 해야 산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데는 뭐 이름을 바꾸네 마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건 뭡니까? 그 철밥통이 벌써 그냥 순식간에 깨지고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금만 시간이 가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제 그럼 국민들이 그 상태에서 찾는 것은 새로운 대안이죠. 대안이죠.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기존의 이 틀 속에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모색하는 순간 공부방과 새누리당이 그 중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또 다른 질문. 아까 전에 그 네. 질문과 맥을 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장님은 과거형부터 그 정치권 러브콜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왜 불신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까지의 삼김 시대는 이른바 반독재 투쟁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운 세대거든요. 군사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살해 위협을 받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의 어떤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그 죽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죠. 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삼김 시대는 정치 구조가 필연적으로 그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가신 정치가 될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목숨을 같이 하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역량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반독재 투쟁에서 같이 감옥에 가고 생명을 내던져가면서 싸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뭔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그 의무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필연적으로 가신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화 후에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전형적으로 그런 특징들을 나타냈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공로상을 준 거죠. 국가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앞으로 50년, 100년 내다보고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가고 하는 일정표들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이제 그 가신들에게 한 자리씩 공로상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치열하고 치밀한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그때그때의 어떤 그 여론을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주목을 이렇게 받거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슬로건식으로 내 던진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인 분야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로도 많아요.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정부죠. 다만 그걸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가신 정부였기 때문에, 가신 정권이었기 때문에, 태생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20세기의 마지막에 어떤 그 시기를 장식한 정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끝나고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넘어 들어오면서 이 정부는 포스트 삼김 시대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고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목표를 세워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정권이었는데 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여전히 이 7, 80년대 상김 시대의 아류가 돼버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상김 시대의 아류가 돼버렸고 여전히 그냥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것만 떠들어 버렸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그 경제 실정으로 인해서 정권마저도 뺏겨버리고 이명박 정부는 이제 과거에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런 정권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여전히 그 이념, 뭐 진보네 보수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착오적 이념을 가지고서 시계 바늘을 다 거꾸로 돌려버렸다 이거. 앞으로 한 걸음을 못 나갔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정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근데 그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들이 과거에 이른바 노무현 정부는 뭘로 특징 짓죠? 386 세대로 특징 짓죠? 386이 뭐였습니까? 민주화 운동에도 학생 운동가 중심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대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그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과거 이렇게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자기가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간판 속에서 그냥 안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대가만을 이렇게 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런 작용이 반작용을 불러와 버렸다 이거죠. 여전히 지금 세상은 이제 이념에 관계없이 삶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경제를 좀 원활하게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원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는 386 세력이라는 그 틀 속에 딱 머물러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른바 반민주라는 세력이 반작용으로 나와버린 거죠. 이명박 정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셈이죠. 이런 그 구도를 제가 그 98년 이제 일본 그 노무라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김대중 정부가 그때 막 98년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많은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 그 관료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라 할까요? 허상을 이렇게 너무나도 그 통렬하게 많이 이렇게 느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2000년에 연구소를 만들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나라가 위험하게 된다, 어려워지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서 연구소를, 그건 누가 할 거냐? 그걸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이제 작용을 했죠. 하여튼, 지금,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권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100년, 200년 뭘 쭉 길게 내다보고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그 철학이나 비전이나 목표들을 이렇게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그걸 또 실제로 현실에 반영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든지, 실행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잃어버린 한 15년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피부로 느끼느냐, 겉으로는 다 번지르르 한데, 그건 김대중 정부 때 저살자 인구 수로 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해서 별로 안 늘었어요. 인구가 거의 그때부터 정체를 하거든요. 한 5천만, 4,800에서 한 5천만 정도로 정체를 합니다. 인구가 변화가 없는데 자살자 수가 김대중 정부 때 한 8천 명인가 그 5년 정권, 그 집권 5년 동안의 연평균 한 8천 명 정도였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12,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천 명이 더 늘어나 버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와서는 12,000명이던 것이 15,000명으로 또 3,000명이 또 늘어나 버려요. 연평균으로.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취약한 데서부터 넘어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취약계층이 뭐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취약하죠.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뭐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갈수록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청년 실업이다, 뭐 일자리 문제다, 결혼을 못 한다든지, 애를 아예 안 가져버리고 포기한다든지, 인간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삶조차도 이렇게 놔버린다 이거예요. 취약한 거예요, 이 젊은 계층이. 만약에 그 겉으로 번지르르 한 것처럼 해서 다 별 문제 없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애를 이렇게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그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생겨나 버려요. 그래서 지금 떠드는 게 뭐죠? 복지를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나라 말아먹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 잃어버린 15년 동안에 항아리에 밑이 빠져버렸어요. 밑이 빠져버렸어요.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데는 계속 구멍을 더 크게 뚫고 있고, 진보라고 하는 데는 계속, 야, 우리 거기다 돈 쏟아부어야 돼, 이렇게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구멍 뚫린 밑을 빨리 메우는 게 급하죠, 지금. 그게 가장 급선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쌓여야죠, 도계가 뭔가. 쌓여서 국민들이 그 쌓인 것으로서 다 더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한쪽에서는 구멍을 계속 뚫어요. 왜 뚫냐면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뚫으면 뚫을수록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돈을 다 챙겨버린다 이거죠. 다 챙겨버린다 이거죠. 반면에 이쪽은 야 보편적 복지야. 근데 지금 그 기존의 정치권들이 이렇게 예, 근데 민주통합당은 뭐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미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그 이른바 그 이렇게 세상에 이미 그 포스트 상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어떤 초석이 돼야 될 그런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그 노무현 정부 친노 세력과 그 민주당 세력, 이른바 상김 가신의 잔재 세력이죠. 그 사람들이 다시 헤쳐 모여 한 거죠. 거기에 한 자리 해먹고 싶은 사람 밑에 밖에 있던 이제 이른바 비제도권 있는 사람 몇 사람 더 가서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하고 이름 바꿨지만은 이 독에 구멍 크게 뚫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들이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존 정치권으로는. 기존 정치권에 있는 그 구시대적인 사람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전면적으로 이 사람들을 물갈이하지 않으면은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가능성과 유일한 대안은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이 자식 세대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기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직접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새세대 희망당이라는 장을 만들어 놨다. 개개인들이 그런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젊은 자식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원튼 원치 않든 또는 뭐 이렇게 아무리 그걸 저항하려고 해도 세상의 흐름이랄까요? 그쪽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변해가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중심이 새세대 희망당이라는 거예요. 그 새세대 희망당이라는 건 뭐 저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20대, 30대, 40대가 중심이 돼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대, 30대, 40대만이 자식 세대는 아니죠. 아직 미성년자도 있고 태어나지 않는 세대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20대부터 30대, 40대가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죠. 대리인이죠. 미성년자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까지를 통틀어서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이제 부모 세대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거 바꿔야 되고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정도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예. 네. 네. SBS라는 말하자면 구멍 뚫는 세력인데 네. 그로부터 접촉을 다 하셨거든요. 네. 만약 그 접촉이 성공했더라면 그들의 접촉이 네. 성공했더라면 소장님의 동화 구멍 뚫는 세력 같은 동화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한 달 동안에 네. 지금 질문 내용이 저희가 연구소 출범하고 2003년에 저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SBS 회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SBS 컨설팅을 했습니다. 해줬습니다. 근데 무슨 컨설팅 했냐면은 SBS 뉴스가 8시에 시작하잖아요. 메인 뉴스죠. 메인 뉴스하고 그 당시에 이제 2003년이면 노무현 정부가 출발하던 첫 해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때 출발하면서 이제 뭐 친기업 반기업 논란이 또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SBS 회장 개인적으로 이제 은퇴하면서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하면서 또 방송국을 이제 목동 신사옥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전을 하기 직전에 있었죠. 예, 그러면서 하려고 했던 게 MBC나 KBS에 비해서 메인 뉴스의 경쟁력이 너무 약하다. 그 다음에 경제에 관련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해서 좀 주목을 끌고 싶다, 시청률을 높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뭐 고민도 하고 뭐 대책을 마련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를 알게 돼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줬죠.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 연구소 SBS가 이제 당시에 그런 걸 위하여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연구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그 사업을 위탁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걸 했더라면 저나 연구소나 이른바 기득권에 들어가서
그렇게 변질됐을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컨설팅 연구 분야에서, 그 신화적인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한 기업으로부터 연속으로 13번 프로젝트를 계속 제가 지명을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진짜로 컨설팅을 잘하는 훌륭한 컨설턴트는 누구냐면요. 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한 고객으로부터 계속 여러 번 프로젝트를 수주받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13번을 받았어요. 아주 기록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보통 컨설팅 프로젝트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막 억 단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되게 컨설팅을 하고 나면은 불평불만을 말을 해요. 되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한 100번에 한 99번은 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컨설팅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걸 맡긴 고객이 너무 잘했다고 몇 천만 원을 보너스로 더 줘버렸어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제가 일본 그 당시 노무라 연구소 다니고 있었는데 노무라 연구소 본사가 놀래버렸어요. 자기 연구 인력이 3,000명이 있는데 연구소 생긴 일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돈을 더 주느냐. 와가지고 제 모든 자료를 다 일본 본사에서 와가지고 다 수거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보고서 양식이 제 보고서 양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시작해서 12년 동안 안 망하고 왔다라는 게 그냥 운이 좋아서 안 망하고 온 것만은 아니죠. 하여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SBS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유사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로부터 이렇게 직접 비서실에서 찾아와가지고 자기 회장님을 띄워주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돈 좀 될 테니까, 나 돈 좀 있는데 될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이익 많이 내면 당신 같으면 내가 믿고 맡기겠다. 몰라 고생하면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돈 좀 많이 벌으면은 내가 번 돈에서 절반 띄워줄 테니까 그 돈 갖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다 그거 사절했어요. 사절한 이유는 지식은 돈으로 쌓이는 게 아니니까요. 지식은 왕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지식이 쌓일 것 같으면 재벌연구소든 국책연구원이든 지금 뭐 대학들이든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돈이 없어서 뭐 노벨상을 못 받고 돈이 없어서 조그만한 저희 연구소보다 뭐 잘하네 못하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지식은 돈이나 사람 수하고 관계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딱 한 사람이면 돼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식의 격차가 나버리면 그걸 정말로 좁혀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격차가 나버리면. 그러니까 지식은 심하게 말하면은
말할 수 없는 막노동을 통해서만 쌓여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연구하고 온갖 그 자료 수집하고 온갖 자료 보고 읽고 고민하고 뭐 말할 수 없는 막노동이죠. 그런 식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돈이나 어떤 사람 수가 많아서 무슨, 내가 무슨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 나왔어. 내가 박사야. 뭐야. 정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박사 학위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 회사 있을 때 그 프로젝트 한 건 제껴놓고라도 연구소를 하면서 그동안에 연구 그 보고서 분량만 해도 한 3, 40개는, 박사학위 한 3, 40개는 받고도 남을 거예요.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수만 해도 지금 한 1,500편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고서만. 지난 10년 동안에, 12년 동안에. 엄청나죠? 근데 그 보고서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저는 장담합니다. 자신합니다. 한번 자신 있으면 누가 한번 해봐라 이거죠. 대한민국 어느 누구라도. 절대 못 따라온다 그러죠. 저희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 시평 보시면 아시잖아요. 실제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에서 학위 받아갖고 오신 분들이 예전에는 막 그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있던 사람이나 국제연구원에 있던 사람들도 저희 연구소에 취직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도 가끔씩 그런 문의가 와요. 요새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와도 어디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공부방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하는 말이,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보지 시평이든지 보고서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야, 이건 시평 한 편은 내가 이건 한 달을 연구하고 해도 택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매일 내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연구소에 도대체 연구 인력이 몇 명 있냐고 물어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은 사람 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쌓여있는 그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은 딱 한 사람 주잖아요. 그렇죠? 분야별로 한 사람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예를 들어서 미적분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미적분 문제가 있는데 100만 명이 있다 한들 못 풀면 다 못 풀어요. 그거 풀 수 있는 수학자 딱 한 명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 딱 한 사람이면 해결됩니다. 이게 지식의 힘이자 지식이 그 힘임과 동시에 지식을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그러니까 지식의 전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다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뇌를 드러내가지고 심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스쿨이라는 걸 학파라는 걸 형성을 하죠. 같은 지식 체계를 공유하는 집단을 형성을 하죠. 그래야 이제 전수가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죠. 지식의 전달이. 한 사람이 딱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그걸 끝나잖아요. 근데 스쿨이 형성되면, 학파가 형성되면 그 지식 체계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전문가 집단들에서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죽어도, 한 사람이 죽어도 지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서 전수가 되거든요. 계승이 되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정도는 다르지만 저희 지금 공부방도 그런 거죠. 올바른 지식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그 파급력이 커져요. 하여튼 좀 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시간이 또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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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질문하신 내용은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게 단순히 무대뽀적인 노력만으로 이렇게 쌓아지는 건 아닐 것 같고,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가,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해야 됩니다. 적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원 때 머리가 뻥 하고 터졌어요. 그 전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딱 터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시대 희망당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건데, 모든 국민들이 누구라도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가 딱 그 관심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적성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그 순간 어떤 그 조건이 딱 맞은 순간에 그게 딱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구든지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지식을 쌓는 것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게 100년, 200년, 1000년 가는 나라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그 대책, 대안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미. 새세대 희망당이 이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서 정치 개혁을 이루게 된다라면 그걸 통해서 그런 교육 제도를 실현할 겁니다. 아마 많은 그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첫째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좋아해야 되고, 둘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직업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직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되 그 노력에 대해서 주어지는 뭐랄까요? 어떤 그 대가는 하나의 결과물이지, 내가 이 노력을 하는 그 이유가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해서 하면은 이게 막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 결과만 보여요. 내가 좀 떼돈을 벌고 싶는데, 내가 이거 뭔가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이름을 좀 얻고 싶은데, 그런데 그쪽에 눈이 가버리는 순간, 앉아서 자기 지식을 쌓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스폰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이나 그 선진국에서 그 전문 그 학자들이나 학문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그 상당 대부분이 그 뒤에 스폰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달라진 그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양쪽을 다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죠. 동시에. 그러니까 지식을 쌓되 스스로 자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상업적으로.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상업적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일단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걸로 마칠까 하는데
정말로 이거 근데 꼭 한번 이야기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랬다가 이야기가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연구소 인력이요? 저희 이제 연구소 인력은 이제 저 있고 중화경제센터장, 일본경제센터장, 북한경제센터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 이제 외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 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 외에 최근에 기타 6명 지금 와서 이제 도와주시고 계시죠. 근데 형편이 되면 같이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연구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무슨 뭐 연애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저런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안 나와서 그런 뭐 좀 사적인 이야기는 못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히 20대 30대 분들을 위해서 저 개인적인 그 연애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원장님 예. 너무 이렇게 클라우드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 드리니까 자료를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궁금한 거는 사장님께서 연애 결혼하셨는지 중매 결혼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경제학적으로 싱글들한테 연애 결혼하는 게 경제학도 나는지 아니면 중매가 나는지 그걸 유래해 보려고 예. 연애 결혼했는지 중매 결혼했는지 경제학적으로 연애 결혼이 좋은지 중매 결혼이 좋은지 일단 끝났으니까 이건 다른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 물리 공부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